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평생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청소부라는 보잘것없는 직업 때문에 처가 식구들에게마저 없는 사람 취급받던 한 남자가 어느 날 거대 그룹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 국내 최대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중앙 로비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엄숙하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총괄 사장을 필두로 한 모든 고위 임원진이 두 줄로 정렬해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에서 귀국한 IT 기업 VTech 회장 이영진,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친 한국계 억만장자였습니다. 제 아내 김서연과 처남 김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휴가를 내어 구경하러 왔고 지점장인 민준은 거만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위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처가, 식구 모두가 이 억만장자의 눈에 띄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리고 저, 박지훈, 김서연의 남편인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대열도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형 로비의 가장 후미진 구석에서 낡고 해진 회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 대걸레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침 일찍부터 제게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 청소나 깨끗이 하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어. 당신 꼴 때문에 회사 망신, 나랑 서연이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2년간 이런 말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정확히 오전 9시 최고급 세단 행렬이 로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영진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위풍당당한 풍채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한성그룹 사장은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미소를 띠며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회장은 사장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로비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바로 제가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려 애쓰고 있던 후미진 구석이었죠. 억만장자의 냉정한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존경심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내밀어진 모든 손을 무시하고 빠르고 단호한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입을 떡 벌린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개의 놀란 눈앞에서 모든 임원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상 저를 경멸하던 아내와 짓밟던 처남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접근하려 애쓰던 권력자 이영진 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청소 부인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대장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어째서 억만장자가 청소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시간은 거슬러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굴욕과 경멸로 가득했던 저의 삶으로 말이죠. 제 나이 올해 38. 12년 전 저는 군을 떠나 빈손과 깊이 묻어야만 했던 과거를 안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제법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딸인 서연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기나긴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급 아파트는 서연의 혼수였고 그녀가 타는 차도 장인, 장모님의 돈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그저 빌부터 사는 식객, 미래 없는 시골뜨기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꼴 좀 봐. 어젯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땀과 소독약 냄새에 찌든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코를 막으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 붙였습니다. 남들 남편은 사장, 부장인데 외제차 타고 명품 입고 내 남편은 남의 화장실이나 닦고 다니잖아. 당신은 쪽팔리지도 않아. 난 창피해 죽겠어. 저는 말없이 청소부 옷을 벗어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쩌렁쩌렁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말 듣고 시청건설 과장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좋았어. 어디서 군대나 갔다 와서 자격증 하나 제대로 없는 놈을 데려와서는 고작 한다는 게 천박한 청소부질이나 하고 그날 저녁 식사는 여느 때처럼 정신적인 고문 시간이었습니다. 처남 민준도 와 있었죠. 그는 집안에서 왕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장모님은 가장 맛있는 반찬을 그에게 집어주었고 서연은 오빠의 회사 일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탁 구석에서 조용히 제 밥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수십억짜리 프로젝트, 해외 출장, 높은 분들과의 인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 박서방. 갑자기 민준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거만한 말투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요즘 청소팀 일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 일 그만두고 내가 더 좋은 자리 알아봤는데 우리 지점 주차장에 야간 경비원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요. 청소부보다는 월급도 좀 낮고 편할 거예요. 거기로 옮겨요. 그래도 한 식구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과 장모님은 마치 하늘이 내린 은혜라도 되는 양 기대에 찬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청소부에서 주차장 경비원으로 그것이 그들이 제게 제시한 승진의 길이었습니다.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식탁 아래에서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억눌렀습니다. 분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12년 전 먼저 떠난 전우와 했던 맹세 때문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맹세. 고맙지만 지금 일이 괜찮습니다.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괜찮아. 지금 괜찮다고 했어? 내가 회사에서 당신이 쭈그리고 바닥 닦는 거 볼 때마다 모르는 척하느라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당신 자신은 생각 안 해도 아내랑 자식 체면은 생각해야 할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체면은 전부였습니다. 저의 과거, 그들과 같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생사를 넘나들었던 세월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오래전부터 등을 돌린 차가운 침대에 누워 저는 또 그 전투 꿈을 꾸었습니다. 총성,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강민. 제 품에서 쓰러져 가던 가장 친한 전우의 모습. 지훈아, 약속해. 살아남아서 그녀를 지켜줘. 저는 식은땀에 옷이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잠든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민아, 약속했다. 내 가족과 내가 맡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겠다고. 이런 굴욕을 견뎌야 한데도 약속은 어기지 않을게. 그리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억만장자 이영진이 나타나 거짓된 평화를 모두 깨뜨리고 제가 지난 12년간 애써 짜왔던 신분의 장막을 찢어버린 그 아침이 과연 그 충격적인 무릎 꿇음 이후 박지훈이라는 남자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요? 처가 식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날 로비에서 벌어진 이영진 회장의 무릎 꿇음이라는 충격적인 장면은 제 인생이라는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수가 파문을 일으키기까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12년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침묵이었죠. 한성그룹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박청소부,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투명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저는 청소 카트를 밀고 번쩍이는 복도를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오가는 화려한 사무실을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얼룩을 닦고 쓸모없는 서류들로 가득 찬 쓰레기통을 비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청소부 유니폼이 가장 완벽한 위장복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옷은 제게 이 건물의 모든 구석구석을 축축한 지하부터 최고위 임원의 집무실까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드나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았지만 진정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청소하는 사람, 하나의 도구, 배경의 일부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제게 누구도 갖지 못한 이점을 주었습니다. 관찰력, 수백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통해 단련된 제 눈은 평범한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영업팀장이 몰래 전화를 받으며 보이던 불안한 눈빛을 보았고 A구역을 순찰해야 할 야간 경비원이 정기적으로 기밀 자료 보관실이 있는 B구역을 어슬렁거리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낯선 차량들이 퇴근 시간 무렵 의심스럽게 후문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우연일 수 있었지만 제게는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기계 속의 유령처럼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머릿속에서 연결하며 어떤 규칙이나 연관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찰병의 본능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견고한 한성그룹이지만 그 안에는 조용히 속을 파먹는 종벌레들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누구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 제 말은 아무런 무게도 없었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기다리며 제 예감이 틀렸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큰 고통은 회사가 아닌 사람들이 집이라 부르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발적인 그림자였지만 집에서는 강요된 그림자였습니다. 매일 밤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을 때마다 저는 또 다른 전쟁터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총성은 없지만 마른 비수보다 날카로운 전쟁터, 서연의 냉랭한 눈빛, 장모님의 잔소리, 처남의 경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날 밤도 여느 밤처럼 저는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저를 괴롭혀온 지독한 악몽. 저는 서쪽 국경의 울창한 정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 비릿한 피 냄새, 썩은 나뭇잎의 곰팡내까지 뒤섞여 숨 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날카로운 총성, 귀를 찢는 수류탄 폭음, 그리고 우리가 쫓던 놈들의 울부짖음. 그들은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잔인하고 중무장한 국제 용병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민희를 보았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생사를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전우. 그는 큰 나무의 등을 기댄 채 뺨에 검은 진흙이 묻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만 끝나면 고향에 있는 수진이랑 결혼할 거야, 지훈아.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집을 짓고 문 앞에는 부겐빌레아 덩굴을 심을 거야. 내가 내 결혼식 들러리 서줘야 한다. 알았지? 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치며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연하지. 대신 술거하게 한 잔 사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서로와 평온하게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습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각에서 수류탄 한 발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몸을 날리려 했지만 강민이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저를 밀쳐 큰 바위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살아, 지훈아. 넌 살아야 해. 그것이 끔찍한 폭음이 온 공간을 찢어놓기 전에 제가 들었던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인 것은 시커멓게 타버린 땅과 강민이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크게 뜬 채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강민이의 가슴 주머니에서 제 손에 차갑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낡은 가죽 커버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한 암호, 이름들, 장소들,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강민이가 몇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그들의 조직에 잠입해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초국가적 범죄 조직 전체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였죠. 그리고 수첩 사이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맑은 미소와 상냥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 강민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내 동생. 그리고 이 수첩을 지켜줘. 죽어가던 강민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놈들 손에 넘어가게 해선 안 돼. 저는 식은땀에 베개가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창틈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새어 들어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자 12년이 지나도 여전히 욱신거리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살아야만 했던,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 놈들은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고 그 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저와 강민이의 가족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을. 저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피어오르는 것이 마치 강민이의 영혼이 여전히 어딘가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속에 우뚝 솟은 한성그룹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관찰했던 것들, 제가 보았던 비정상적인 징후들. 갑자기 등골을 타고 차가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얼핏 보았던 그 경비원의 손목에 있던 전갈 문신. 그것은 평범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스콜피온. 바로 12년 전 우리가 맞섰던 그 용병 집단의 상징이었습니다. 놈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한성그룹의 심장부에서 전갈 문신에 대한 생각은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아직 잠에서 덜 깼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소팀 탈의실로 바로 가지 않고 보안 카메라 감시실로 향했습니다. 야간팀의 청소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는 당직 경비원에게 어젯밤 녹화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선량해 보이는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바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빠르게 영상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습니다. 전갈 문신을 한 경비원. 그의 이름은 조 반장. 최근 몇 달 사이에 보안팀에 새로 들어온 이력이 다소 불분명한 자였습니다. 근무 일정상 그의 담당 구역은 중앙 로비와 지하 1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새벽 2시가 거의 다 된 시각, 카메라는 그가 35층 복도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곳은 한성그룹의 모든 설계 도면, 계약서, 그리고 중요한 입찰 서류를 보관하는 프로젝트 관리팀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그는 순찰을 하러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눈은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전문적인 침입자의 몸짓이었죠. 그는 자료 보관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와 실시간 감시 카메라로 보호되는 방이었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주머니에서 USB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꺼내 근처의 전원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장치에서 녹색 불이 몇 번 깜빡이다 꺼졌고 그는 태연하게 장치를 뽑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 장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데이터를 몰래 기록하고 복제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근처에 장치를 두는 것만으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놈들은 한성그룹의 사업 기밀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악명 높은 국제 용병 집단이 어째서 부동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단 말인가? 아니면 그들이 찾는 것은 다른 무언가일까? 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경비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감시실을 나섰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항상 저를 무시하는 민준에게, 아니면 임원들에게. 그들이 보잘것없는 청소부의 말을 믿어줄까?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익숙한 인물이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처남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게 생긴 두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업 파트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다소 비굴한 기색이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두 남자 중 한 명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주 빠른 눈짓이었지만 살인에 익숙한 자의 차갑고 무감각한 눈빛을 알아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 양복 소매 아래로 문신이 언뜻 보였습니다. 정갈 문신, 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처남, 김민준이 이 범죄 집단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들의 정체를 모를 수도, 그저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그는 늑대들에게 집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놈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복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통해 한성그룹을 내부에서부터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광경은 제 상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소파에는 서연이 어머니 옆에 앉아 민준이 언급했던 것과 똑같은 짙은 남색의 경비원 유니폼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서연은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닌 명령처럼 차가웠습니다. 봐요. 민준 오빠가 당신 자리 다 알아봐줬어. 여기 유니폼. 내일 한성그룹 그만두고 주차장으로 출근해요. 오빠가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저는 그녀 손에 들린 유니폼을 보았습니다. 그 짙은 남색이 마치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군인의 녹색 군복을 벗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게 문지기의 제복을 입히고 싶어 했습니다. 일 안 바꾼다고 말했을 텐데요.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거역을 해? 민준이가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겠다는데 잘난 척은 내 놈 화장실 닦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 아니면 일부러 우리 서연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어떤 일이든 일입니다. 제 땀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요.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땀.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쓰라림과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당신 청소부 월급이 한 달에 얼마인데 이 집 전기세,
수도세는 낼 수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집 모든 생활비는 내 돈, 우리 부모님 돈이야. 당신은 빌부터 사는 기생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제 좀 더 나은 일을 할 기회가 왔는데 그것마저 걷어차. 원하는 게 뭐야? 평생 아내가 먹여 살려주길 바라는 거야. 서연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내에게 빌부터 산다. 맞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 위로금과 아무도 모르게 부업으로 번 돈 전부를 몰래 강민희의 어머니께 보내고 그의 여동생 학비를 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 손을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총을 잡던 시절에 굳은 살이 타는 듯 했습니다. 경비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좋아요. 서연은 소리치며 유니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천박한 겁쟁이로 살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이제부터 날 당신 아내로 생각하지 마. 소파에서 자. 역겨운 사람이랑 같은 침대 쓰기 싫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침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장모님도 살이 타는 듯한 눈초리로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넓고 싸늘한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이 조롱하듯 제 발치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고통과 한성그룹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굴욕의 나락으로 밀어내려는 남자가 다가오는 폭풍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저를 밀어내려 애쓰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차갑고 딱딱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역겨운 존재로 여기는 사람과 한 침대에 눕는 것보다는 100배 나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 장모님, 민준, 그리고 그 용병 놈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두 개의 집게 사이에 낀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숨어 살아야 한다는 맹세,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삼키려 점점 더 커져가는 위협,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님의 옛 전우가 일군 기업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더라도 민준이 그들에게 이용당하다 버려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단 직원부터 부서장까지 모두가 분주하게 오갔고 얼굴에는 긴장감과 약간의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앙 로비에는 V택이 영진 회장님의 한성그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청소 카트를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여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진 회장님 재산이 조 단위라던데 진짜 부자인가 봐. 부자일 뿐만 아니라 카리스마도 장난 아니래. 사진만 봐도 권위가 느껴지잖아. 이번에 V테크랑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그룹은 날개를 다는 거야. 이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던데. 그 감탄사들 사이로 민준이 로비 한가운데 서서 의전팀에게 화환 배치를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번쩍였으며 마치 이 환영 행사의 주인이 자신인 양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꽃 위치 틀렸잖아. 왼쪽으로 좀 더 옮겨. 레드카펫은 주름 하나 없이 쫙 펴야지. 다들 프로답게 움직여. 이게 우리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는 몸을 돌리다 제 눈과 마주치자 미간을 찌푸리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그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당신 꼴이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 빨리 창고로 들어가.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손님들 다 가시면 그때나 나오라고. 하지만 로비 구역이 제 담당입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 민준이 쏘아붙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총책임자야. 내 말이 곧 법이라고. 안 들려? 아니면 당신네 팀장한테 직접 전화해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몸을 돌려 창고로 향하는 복도 쪽으로 카트를 밀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가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눈치 없는 인간.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고 권력의 환상에 도취해 자신이 협력하는 자들이 언제든 자신을 물어뜯을 상어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판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들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들끓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저를 원수처럼 대했지만 오늘 아침 서연은 다소 누그러진 말투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일 조심해서 해요. 실수하지 말고. 어쨌든 회사의 중요한 날이잖아. 그녀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서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다소 들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나 지금 회사 근처인데 좀 이따 민준 오빠한테 볼 일이 있어서 들를게. 이영진 회장님 일행 곧 도착한다면서 그냥 잠깐 보려고. 전설의 억만장자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저는 그저 응이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본다. 시야를 넓힌다는 건 핑계일 뿐. 그녀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보다만 배는 더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의 눈에 들 기회를.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저 같은 하찮은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모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해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옷 예쁘게 입고 가. 화장은 연하게 하되 고급스럽게. 이따가 기회 되면 이 회장님한테 말 걸어봐. 민준이 동생이라고 하면 혹시 알아? 눈여겨볼지. 인생에 이런 기회는 몇 번 안 와. 그 가족 모두 처남부터 아내, 장모님까지 허황된 꿈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영진 회장을 부하 지위를 내려줄 재물의 신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환영하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얼굴과 가장 화려한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방문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모든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인처럼 떠받드는 그 남자가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여기는 자에게 곧 무릎을 꿇으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폭풍이 돈다발이 아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저는 창고에 앉아 장비들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공간은 숨막힐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저만이 그 화려한 파티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만이 그 이면의 진실을 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은 희미하고 초라했습니다. 청소부,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 빌부터 사는 식객.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거대한 연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 연극에서 제 역할이 이토록 예상바뀔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12년간 숨겨왔던 비밀의 장막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거치게 될 줄은
저는 좁은 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곰팡내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 정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건물의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통로, 모든 사각지대, 모든 카메라 위치가 손바닥 보듯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 청소 카트를 밀고 곳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피에 깊이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는 정찰병의 본능. 그리고 바로 그 본능이 제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스콜피온 조직, 그들은 닥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늑대이고, 늑대는 결코 계획 없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안팀에 사람을 심고 데이터를 복제하려 하고 민준에게 접근한 것,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보였습니다. 오늘 이영진 회장의 방문,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의 일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회장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납치 후 몸값을 요구, 너무 노골적이고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암살,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중심부, 삼엄하게 경비되는 건물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저는 일어나 창고의 작은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건물 후문 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추측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보안팀의 박 부장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긴장한 듯 보였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군 장교 출신으로 책임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저를 존중으로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게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박 선생, 왜 여기 있어? 박 부장님은 저를 보고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오늘 로비가 바빠서 김 지점장이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여기로 보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지점장은 언제나 저 모양이지, 신경 쓰지 마. 근데 내가 보기에 자네도 군인 출신 같아. 걷는 폼이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거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부장님, 오늘 경비가 아주 삼엄하겠네요.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말도 마. 박 부장님이 대답하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V텍 쪽이 아주 프로페셔널해. 이 회장 경호를 위해 자체 경호팀까지 데려왔더라고. 그 친구들 인상 한번 살벌하더군. 하나같이 거구해. 눈은 사람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고 우리 팀은 외부 경계 지원만 하고 있어. 무기도 소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제 질문에 다소 놀란 듯 저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경찰청 특별 허가증이 있더군. 하지만 호신용 권총만 소지하고 있어. 모든 게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지. 권총. 그럼 무기가 있군요. 경비 배치도는 어떻습니까?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요? 이번에는 박 부장님이 정말로 탐색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 꽤 자세히 묻네. 이런 쪽에도 관심 있나? 아닙니다. 저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다들 너무 긴장하고 계셔서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제 일에 영향이 있을까 봐요. 제 해명이 합리적이었는지 박 부장님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전과 같아 주요 거점의 인원만 보강했을 뿐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모두 우리 인원과 그쪽 인원이 협력하고 있어
완벽하게 안전해. 걱정 말라고. 완벽하게 안전하다. 저는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군인의 사전에서 그 두 단어보다 더 위험한 말은 없었습니다.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이 떠난 후 저는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방금 준 정보들은 제 안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무기를 소지한 전문 경호팀, 강화된 경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바로 그 완벽함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스콜피온, 그들은 게릴라전과 침투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면 대결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허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장 작은 허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려 애썼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이라면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사람이 너무 많고 경비가 삼엄한 로비는 아니다. 보안이 더욱 철저한 회의실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 문득 며칠 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저는 VIP 주차 구역인 지하 2층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인부들이 그곳의 환기 시스템을 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체는 별일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 중 한 명이 제가 해외 임무 시절 들었던 중동 지역의 속어로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때는 그저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기 시스템, 심장이 샜는 것 같았습니다. 한성그룹 건물의 환기구는 모든 층을 관통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었고 가장 큰 주 환기구는 지하 2층에서 옥상까지 곧장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환기구는 어디를 지나가는가? 자료 보관실 바로 위인 35층을 지나갔고 제가 확신하건대 계약 체결식이 열릴 40층 VIP 회의실도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 미쳤지만 완벽하게 가능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부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길을 통해 공격할 것이다. 그들은 환기 시스템을 통해 마취가스나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입해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 회장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그들의 목표가 이 회장이 아닌 걸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추측일 뿐. 만약 제가 뛰쳐나가 용병 집단이 환기구를 통해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민준과 처가 식구들은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빌미를 잡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디에요? 나 도착했어. 민준 오빠랑 로비에 있어. 일행 곧 온다니까 알아서 잘 숨어 있어요. 얼굴 내밀지 말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아내는 제가 자신의 체면을 구길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자 이 회장의 차량 행렬이 정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친놈 취급을 받더라도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강민희와의 맹세는 숨어 사는 것이었지만 군인의 맹세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마도 그 두 맹세 중 하나를 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습니다. 근거 없이 뛰쳐나가 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놈들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더 교묘한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안에 입고 있던 회색 티셔츠 차림이 되었습니다. 주었던 청소팀의 작은 무전기를 바지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와 시끄러운 중앙 로비 쪽이 아닌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고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면서 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되살아나는 익숙한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군인의 감각. 지난 12년간 이 감각은 잠들어 있었지만 오늘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선명하게 깨어났습니다. 제 목표는 환기 시스템의 중앙 제어실이 있는 지하 2층이었습니다.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적어도 제 추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의 어둠을 따라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군에서 훈련받았던 소리 없이 이동하는 기술이 매일 청소하던 바로 이 건물에서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1층에 도착했을 때 중앙 로비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민준이 떠들썩하게 소개하는 목소리, 박수 소리,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환영식에 정신이 팔려 바로 발밑에서 치명적인 위험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에는 몇몇 경비원들이 오갔지만 저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무를 수행 중인 기술부 직원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하 2층에 내려오자 공기는 더 축축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이 구역은 주로 발전기, 변압기, 중앙 냉난방 시스템 등 건물의 기술 시스템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환기 시스템 제어실이 있는 지하층 끝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강철로 되어 있었고 전자키로 잠겨 있었습니다. 제게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몸을 숨기고 관찰했습니다. 이 방은 보통 기술부 직원이 상주하지만 오늘은 아마도 모든 관심이 로비에 쏠려 있어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던 중 벽에 걸린 소화전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소방 호스와 소화기 외에 작은 비상용 망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문을 부수는 것은 미친 짓이겠지만 지금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복도 구석의 보안 카메라를 힐끗 보았습니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약 30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화전 상자를 열고 망치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큰 소리가 날 테니까요. 저는 문의 경첩을 노렸습니다. 거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약점. 적당하지만 단호한 힘으로 경첩에 핀을 내리쳤습니다. 딱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아있는 다른 경첩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문이 작은 틈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몸을 비집고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환기 시스템의 기술적 수치를 보여주는 수많은 화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주 제어판으로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시스템 상태 표시 화면에 지하 2층 구역에서 누군가 고의로 소리를 꺼놓은 붉은색 경고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덕트 내 이상 가스 감지, 낮은 농도, 긴급 점검 요망, 이상 가스, 맙소사. 놈들이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놈들은 시스템에 소량의 가스를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용이거나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거의 10시였습니다. 일정대로라면 계약 체결식은 11시에 40층 VIP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제게는 약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40층의 환기 시스템을 무력화해야 했지만 전체 시스템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릴 테니까요. 조용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배웠던 기술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떠올리며 제어판을 뒤졌습니다. 각 구역의 차단 밸브 제어 항목을 찾았습니다. 40층 구역을 선택하고
VIP 회의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긴급 밸브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스템 어딘가에서 쉬익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서 VIP 회의실 아이콘이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공기 흐름이 차단된 것입니다. 한숨 돌렸습니다. 적어도 눈앞의 위험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놈들이 시스템 문제를 곧 발견할 것이고 그때는 더 위험한 플랜 B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에게 경고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꺼내 보안팀 내부 주파수로 맞췄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고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겁에 질린 청소부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저 지하 2층 청소부인데요. 여기에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가스가 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하 2층에서 가스가 샌다고? 무전기 너머로 박 부장님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한가? 위치가 어디지? 환기 시스템 제어실 근처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곧 터질 것 같아요. 빨리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알았네. 당장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바로 사람 보낼 테니.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박 부장님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감한 구역에서 가스가 샌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분명히 지하구역 전체를 대피시키고 기술팀을 보내 점검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놈들의 계획을 적어도 이 아래층에서는 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보안팀이 내려오면 저를 발견할 테니까요.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몰래 빠져나와 제어실 문을 닫고 문이 부서진 것을 들키지 않도록 임시로 빗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막 몸을 돌려 비상계단으로 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너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앞에는 정갈 문신을 한 경비원 조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권총을 겨누고 있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왜 나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젠장, 너무 안일했다. 그리고 그의 바로 뒤 복도 구석에 또 다른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처남 김민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저를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걸까? 시커먼 총구가 제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겨우 5m. 이 거리에서 조반장 같은 전문 사수의 총알을 피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버렸고 어딘가 파이프에서 새는 물방울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형적인 항복의 표시였지만 제 눈은 총구가 아닌 조 반장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다. 조 반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있었습니다. 넌 누구고 왜 여기 침입했지? 저는 청소부가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보일 법한 평범하고 심지어 약간 겁에 질린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한번 보러 들어왔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청소부, 조 반장이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놈이 전자자물쇠를 따고 환기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날 바보로 아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어실을 확인하고 제가 한 짓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뒤에서 민준이 사색이 된 채 온몸을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조 부장님. 이 사람은 제 매제입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매제? 조 반장이 민준을 칼날 같은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넌 입 닥쳐.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경찰이냐?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며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제 진짜 신분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계속 연기하다가는 그가 저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상계단 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지하 2층에 가스가 샌다. 모두 대피해. 박 부장님과 보안팀이었습니다. 제 신고를 받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조 반장은 외침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저를 쏴서 입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일단 붙잡아 둘 것인가. 날 따라와. 그가 결정했습니다. 그는 총구로 어두운 보조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준도 조 반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우리를 낡은 창고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일 처리하고 나서 너희들을 처리할 테니.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문틈으로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려 헐떡이는 민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죠? 왜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야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사업상 협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투자 회사라고 했어요. 막대한 수수료를 약속했고요. 그들이 범죄자일 줄은 몰랐어요. 탐욕이 화를 부른 거죠. 그와 말다툼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온통 부서진 책상, 녹슨 서류함 같은 낡은 가구들 뿐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천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환기구에 멈췄습니다.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로비로 가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이 아래가 아니라 저 위에 이영진 회장과의 만남에 있다고. 그 시각 로비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귀빈들은 자리에 착석했고 이영진 회장은 임원진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한성그룹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장모님은 구석에 서서 끼어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억만장자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한 직원이 귀빈들이 서 있는 곳 근처에서 와인잔이 담긴 쟁반을 엎지른 것입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회장의 경호팀은 즉시 반응하여 그를 보호하는 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 저는 비상계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였을 뿐. 저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한 임원의 어린 딸 쪽으로 큰 유리 조각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달려들어 그 아이를 몸으로 감쌌습니다.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걸레로 유리 조각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유리 조각은 방향을 바꿔 장식 기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모든 행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빨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그들은 그저 청소부인 제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과 다른 작은 유리 조각에 베어 피가 흐르는 제 팔뚝을 보았을 뿐입니다.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보안팀 덕분에 창고에서 막 빠져나온 서영과 민준도 그곳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서연이 더듬거렸습니다. 민준은 소리를 지르려다 제 팔의 상처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이영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 조각도 주변의 혼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 더 정확히는 제 움직임, 제 자세, 그리고 제가 손을 휘둘렀을 때 드러난 오른손 등에 희미한 독수리 날개 모양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커졌습니다. 경악, 당혹감, 그리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12년 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종횡무진하며 테러리스트 소굴에서 자신과 딸을 구해냈던 젊은 군인의 모습, 페어더미에서 어린 딸을 끌어내던 똑같은 흉터가 있는 팔, 그리고 그 군인의 코드네임, 독수리. 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경악 속에서 그 권력 있는 억만장자는 상상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멍하니 서 있는 사장을 지나쳐 단호한 걸음으로 제게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가렸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막 도착한 장모님도 얼어붙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인을 10년 넘게 애타게 찾아온 은혜 입은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대장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청소부 박지훈의 숨겨진 인생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폭로가 위험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격렬한 전투의 시작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한성그룹의 거대한 로비는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최고위 임원부터 평사원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청소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장인, 장모님, 그리고 특히 지난 12년간 저와 함께 살아온 아내, 김서연, 모두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 혼란, 그리고 극도의 불신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부의 모습으로 팔에서는 피가 흐르는 채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은둔 계획, 지난 12년간 지키려 애썼던 맹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박지훈의 인생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저는 당황하며 서둘러 이 회장님을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자세를 유지한 채 존경과 약간의 원망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감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지난 12년간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까? 제가 회장님을 찾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세상을 다 뒤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혼란과 당혹 속에서 한성그룹의 총괄 사장인 강 사장님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결단력 있는 중년 남성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의 옛 전우였습니다. 강 사장님은
빠르게 다가와 보안팀에게 손짓하여 원을 만들게 했고 호기심 어린 군중과 지켜든 휴대폰 카메라로부터 우리를 능숙하게 차단했습니다. 이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모두를 진정시키려는 듯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회장님과 여기 박지훈 씨를 제 집무실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질서를 지켜주시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사장님의 말은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명의 보안 요원에게 호위되어 이 회장님, 강 사장님, 그리고 몇몇 다른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저는 서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더 이상 경멸도 혐오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치 전혀 다른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보는 듯한 낯섦과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장 집무실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고 호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이 회장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강 사장님을 돌아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사장, 이분이 누군지 아시오? 당신네 그룹이 국보급 인재를 모셔놓고 바닥이나 닦게 했다는 걸 알고 있소. 강 사장님도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 회장님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지훈 씨는 저희 청소팀 직원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이 회장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함과 감회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1년은 청소부로, 그럼 그전 11년은 어디에 있었소? 독수리, 지난 12년간 계속 여기 있었던 거요? 독수리,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그 코드네임. 그것을 듣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회장님,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과거라고? 이 회장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게는 결코 과거가 아니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의 빚이란 말이요. 그는 여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 멍하니 서 있는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2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로 시장 조사를 겸한 출장을 갔습니다. 그와 함께 간 사람은 당시 겨우 8살이었던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출장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행 전체가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단체에 납치되어 정글 깊숙한 곳에 비밀 기지로 끌려갔습니다. 놈들은 막대한 몸값과 터무니없는 정치적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한 달 동안 어둡고 더러운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의 목소리가 기억을 떠올리며 떨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소. 딸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고 나는 우리 부녀가 거기서 목숨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소. 현지 정부는 거의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와 타협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나타났소. 이 회장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단 6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특수부대였소. 그들은 밤의 유령처럼 나타났지.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소. 그저 우리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만 했지. 그리고 그 특수부대의 지휘관, 적의 방어선을 직접 뚫고 혼자 감금실에 침입해 내 딸을 등에 업고 총알이 빗발치는 속을 빠져나온 사람. 바로 이 사람이요. 이 회장님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코드네임 독수리로만 알고 있던 바로 그 사람. 그날 밤 그는 신처럼 싸웠소. 빠르고 간결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맹하게. 그는
우리 부녀와 다른 모든 인질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 대가 또한 매우 컸소. 그의 팀원 중 2명이 희생되었지.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매일 보던 마르고 말 수 없는 청소부가 영웅이자 전설적인 전사였다니.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 후 그와 남은 대원들은 나타났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소. 이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에 있는 흉터를 겨우 보았고 한 동료가 그의 코드네임을 부르는 것을 들었을 뿐이요. 지난 12년간 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최고 위층 인맥까지 동원하여 그 특수부대를 독수리를 찾으려 했소. 하지만 그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지. 그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인데 불가능했소. 나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오늘까지는 이 회장님은 다가와 제 양어깨에 손을 얹고 감사와 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독수리, 왜 여기에 있는 거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소? 당신의 능력이라면 이 세상 최고의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화려했던 과거를 저는 단단히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다시 파헤쳐져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강민희와의 맹세와 스콜피온 조직과 그리고 바로 이 한성그룹 안에 숨겨진 비밀들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침묵이야말로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인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장님의 이야기가 끝난 후 회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 사장님부터 다른 부사장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청소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떨어진 미지의 생명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놀라움, 경외감,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회의감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매우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제가 지난 12년간 애써 쌓아올린 비밀의 벽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지훈 씨.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던 강 사장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입니까? 당신이 정말 독수리가 맞나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의 흉터와 이 회장님의 확신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평범할 리가 없소. 이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같은 영웅이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이렇게 평범한 청소부의 삶을 받아들일 리가 없단 말이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오. 그 임무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왜 군을 떠나야만 했소? 이 회장님의 질문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강민희가 쓰러지던 모습, 여전히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라지겠다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제 침묵을 본 강 사장님은 방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들 먼저 나가 계시오. 나는 박지훈 씨, 그리고 이 회장님과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 방 안에 3사람만 남게 되자 강 사장님은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장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늙은 군인이 젊은 군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고
나는 그의 아들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걸 안다. 내게 사실을 말해다오. 너의 마지막 임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강 사장님의 눈빛에 담긴 이해심과 그가 제 아버지를 언급하는 방식이 제 안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옛 전우였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고통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공에 대해,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지막 임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용병 집단 스콜피온을 추격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매복에 걸려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매우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함정을 팠습니다. 완벽한 함정을. 저는 강민희의 희생에 대해, 그가 저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저를 밀쳐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제게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보관해온 가슴 주머니에 손을 뻗었습니다. 강민희의 가죽 수첩, 이것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입니다. 동남아 전역에 구축한 그들의 자금 세탁, 인신매매, 무기밀매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강민희가 이것을 수집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제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지켜서 상부에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님과 강 사장님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놈들도 이 수첩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알고 있었죠. 제가 그 숲에서 빠져나왔을 때 저는 추격을 당했습니다. 제가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놈들이 저를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그리고 강민희의 가족까지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저는 가짜 죽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군복, 계급장, 그리고 몇몇 개인 소지품을 가짜 현장에 남겨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전사한 것처럼 모두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하도록 청소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수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강민희의 가족, 특히 그의 어린 여동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방 전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이야기는 너무나 비극적이었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군인이 먼저 간 전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명예를, 과거를 포기하고 굴욕 속에서 살기를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강 사장님은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개자식들, 쓰레기 같은 놈들, 그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그 임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삭제되었더라니. 상부에서는 훈련 중 사고였다고만 발표했었지. 하지만 지훈아, 이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위험해. 놈들은 쉽게 포기할 놈들이 아니야. 만약 놈들이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지난 1년간 한성그룹에서 제가 관찰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갈 문신을 한 경비원에 대해, 그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그리고 천안 민준의 연루에 대해서. 놈들은 저를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제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한성그룹을 자신들의 네트워크 일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회장님의 방문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의 비극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한성그룹의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위협이었습니다.
강 사장님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독사가 둥지를 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민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어리석은 놈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은 책망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40층 회의실의 환기 시스템은 무력화했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놈들은 분명 곧 다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저는 이 회장님을 그리고 강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드러났고 위협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이 마지막 전투에서 저를 도울 충분한 힘을 가진 동맹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모든 전기가 나가면서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성그룹 건물을 뒤덮었던 어둠과 혼란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비상발전 시스템과 그룹의 전문 보안팀이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화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환기구 공격 계획이 실패하자 스콜피온 조직이 탈출하기 위해 벌인 교란 작전일 뿐이었습니다. 조반장과 몇몇 공범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자회견과 계약 체결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회장님과 대표단은 삼엄한 경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한성그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고위급 회의실이 아닌 저희 가족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장모님인 최 여사님은 소파에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고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경멸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돌아왔군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 없이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사건을 겪은 탓에 그저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박서방, 이리 와서 앉게.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서. 최 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소파에서 자리를 비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12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 회사에서 오늘 있었던 일 말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니? 최 여사님이 더듬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그 얘기뿐이야. 다들 네가 영웅이라고 이 회장님을 구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뉴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서연이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숨겼어요? 지난 12년 동안 왜 청소부로 사는 걸 감수했어요? 왜 나랑 우리 가족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뒀냐고요? 약속했으니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순종적인 남편의 눈이 아닌 낯선 남자의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약속, 누구랑요? 당신의 명예보다, 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뭔데요? 서연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 번도 진정한 가족으로 여긴 적 없는 사람들에게 제 맹세를 설명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한한 피로감만 느껴졌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제 신분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안도감 대신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 회장님은, 그분은 뭐라고 하셔? 최 여사님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너한테 보답하겠다고 했지. 그렇게 부자인데 설마 은인을 박대하진 않을 거 아냐. 너 그분한테 무슨 말이라도 들었니? 아, 이것이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었군요. 저의 안위도 제가 겪어야 했던 일도 아닌 이 회장님의 보답. 그들은 저를 막 당첨된 복권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분이 재산의 절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님이랑 서연 씨가 평생 쇼핑해도 다 못 쓸 만큼은 될 겁니다. 정말이니? 최 여사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서연도 숨을 죽였고 얼굴에는 기쁨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들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최 여사님의 얼굴은 시무룩해졌습니다. 서연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무슨 그런 농담을 해요? 저도 당신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군요.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지난 12년간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쳤잖아. 재미있었어. 나를 빌부터 사는 놈, 쓸모없는 놈 취급하면서 매일 내 자존심을 짓밟았잖아. 이제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되니까 이번엔 날 새로운 금광이라도 되는 듯 쳐다보는군. 스스로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지쳤어. 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 우리 이혼합시다. 김서연 씨,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가볍게 뱉어졌지만 폭탄과도 같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당신 무슨 소리예요? 난 동의 못해. 이혼 안 해. 왜 못하지? 제가 반문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내가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항상 더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편을 꿈꾸지 않았나? 이제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잖아. 안 돼. 서연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어요. 지훈 씨.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대한 거 다 내 잘못인 거 알아요.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돼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영웅이잖아요. 그만합시다.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방금 내게 붙여준 영웅이라는 칭호를 사랑하는 거지. 당신은 이 회장님이 내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부를 사랑하는 거야. 만약 오늘 이 회장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여전히 그냥 청소부였다면 당신이 이런 말을 했을까?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제 옷 몇 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외쳤습니다. 이 집의 모든 재산은 당신 거야.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어. 나는 빈손으로 여기 왔고 빈손으로 떠날 거야. 지훈 씨, 가지 마요. 서연이 달려와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제발 날 버리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변할게요. 당신한테 잘할게요. 다시는 당신 무시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너무 늦었어, 서연 씨.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어.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은 당신이 나를 소파에서 자게 했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그녀의 통곡과 뒤늦은 후회를 남겨둔 채 이것이 잔인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지위와 돈으로 측정되는 거짓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고 강민희와의 마지막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스콜피온 놈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진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고급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지만 제 마음은 텅 비고 차가웠습니다. 본가로 가지도 호텔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익숙한 주소,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무술 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군 시절 선배님의 도장이자 지난 몇 년간 제가 가끔씩 몸을 단련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선배님은 머리는 희끗했지만 몸은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방은 위층에 그대로 있어 얼마든지 있다가 가. 군인들의 전후에는 때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신문도 인터넷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법, 대련, 혹독한 체력 훈련에만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제 몸을 기진맥진할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배신의 아픔, 결혼의 파탄, 모든 것이 주먹 한 방, 발차기 한 번에 실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도피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선배님이 제게 새 전화기와 편지 한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성그룹 강 사장 사람이 와서 전해주고 갔어. 아주 급한 일이라 내가 꼭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 편지를 열자 강 사장님의 강하고 단호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지훈아, 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민준이가 사라졌다. 가능한 한 빨리 내게 전화해다오. 민준이가 사라졌다.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미웠어도 그는 제 처남이었고 서연이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는 스콜피온이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새 전화기로 강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지훈이냐?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수화기 넘어 강 사장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민준이 형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사라진 지 이틀 됐어. 강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그 일이 터진 날 이후로 넋이 나간 사람 같았지.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다가 이틀 전에 유서 한 장 남기고 사라졌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흔적을 찾지 못했어. 유서라고? 아니, 민주는 거만하고 살기 좋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연극이었습니다. 스콜피온 놈들이 손을 쓴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납치한 겁니다. 유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모든 걸 자백했어. 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정체 모를 집단과 손잡고 회사 기밀 정보를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넘겼다고 인정했더군. 후회하며 속죄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쓰여 있었어. 수가 너무 높군요. 제가 이를 갈았습니다. 놈들이 그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해서 가짜 죽음을 만들고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 한 겁니다. 그를 유일한 죄인으로 만든 다음 입을 막기 위해 영원히 처리하려는 속셈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강 사장님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아침 내 집에 누군가 침입했었어.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연 씨는요? 괜찮습니까? 괜찮아. 다행히 네가 떠난 날 너무 무서워서 내게 연락을 했었더군.
내가 우리 사람들을 보내 24시간 지키게 했어. 놈들이 한밤중에 침입했는데 아마 너나 그 수첩을 찾으려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발각되자 도망쳤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이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놈들이 감히 제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사장님,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민준이 형님을 찾고 이 일을 끝내야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화한 것도 그 때문이야. 경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 놈들은 매우 전문적인 국제 범죄자들이야.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이 회장님도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동의했어. 전화가 끊기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몸에 마비된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강철 같은 결심이 섰습니다. 전투는 정말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저 혼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을 어떻게 찾을까? 스콜피온 놈들이 그를 찾기 쉬운 곳에 가둬둘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고 안전하며 쉽게 처리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아는 놈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되짚으며 머리를 최대한 굴렸습니다. 문신, 조 반장, 수상한 남자들, 그리고 민준이 협력했던 유령 회사들까지. 그렇다, 유령 회사들. 그것이 바로 열쇠였습니다. 저는 즉시 강 사장님께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형님이 지난 6개월간 계약한 회사들의 이력을 즉시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대표가 외국인인 회사들을 중점적으로요. 알았다. 바로 사람 시키지.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예전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는 봉쇄되어 있었지만 강 사장님 사람들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남겼을지도 모를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서재, 침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곳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장에 꽂힌 두꺼운 경제학 책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숫자와 몇 개의 휘갈겨 쓴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항 A7 창고, 스콜피온. 심장이 맺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항 A7 창고. 그곳은 강가에 위치한 복잡한 낡은 창고 구역으로 사람을 감금하고 수로를 통해 쉽게 탈출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스콜피온이라는 글자. 민준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공황 상태에서 혹은 마지막 구조 요청으로 이 단서를 남겼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사장님이었습니다. 지훈아, 찾았다. 블랙 스콜피온이라는 물류회사가 있더군. 대표는 외국인이고 이 회사가 인천항 구역에 아주 큰 창고를 임대했는데 바로 A7 창고야. 하지만 혼자 움직이지 마라. 놈들은 아주 위험해. 기다려라. 사장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놈들이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들 손에 있었고 그는 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군인의 맹세는 그가 제가 한때 증오했던 사람일지라도 누구도 버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A7 창고에 혼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스콜피오는 풋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늙은 여우들이었고 A7 창고는 분명 함정으로 가득한 그들의 소굴일 것입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민준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놈들까지 일망타진할 더 큰 함정이. 저는 즉시 이 회장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는 이 회장님 측 사람들과
정의 경찰력의 보호 아래 안전한 호텔에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과 제 계획을 설명하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독수리,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시오. 사람, 장비, 차량, 내가 전부 제공하겠소. 이번에는 놈들을 놓치지 맙시다. 저는 강 사장님께도 전화해 A7 창고의 단서에 대해 알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즉시 경찰에 연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A7 창고를 포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3km 밖에서 외부 포위망을 형성하고 모든 육로와 수로를 차단하되 절대 들키지 말라고 자극하지 말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지훈아, 강 사장님이 반대했습니다. 너 혼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회장님의 지원이 있고 제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 계획은 단순했지만 매우 대담했습니다. 저는 침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잡혀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밤 평범한 화물차처럼 보이는 작은 트럭 한 대가 A7 창고에서 약 1km 떨어진 한적한 길에 멈췄습니다. 차 안에는 저 외에 이 회장님의 정예 경호팀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원 전직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 소음기 장착 소총, 야간 투시경, 열 감지기, 그리고 전자교란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평상복을 벗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작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은 12년 만이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계획은 명확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들의 임무는 외부의 카메라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내가 들어갈 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 인질의 위치를 확인하면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때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다. 5명 모두가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떠나기 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왔나? 독수리?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거칠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스콜피온의 수장이자 제 불구대천의 원수, 발레리였습니다. 왔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을 풀어줘. 네가 원하는 걸 얻게 될 테니. 발레리가 크게 웃었습니다. 넌 여전히 순진하군. 내가 그 수천만 필요한 줄 아나? 아니, 나는 내 목숨도 필요해. 네가 내게 너무 많은 손해를 입혔어. 너 혼자 A7 창고 정문으로 와. 무기도 장비도 없이. 만약 누구라도 함께 있는 게 보이면 내 처남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저를 원했습니다. 수첩은 핑계일 뿐. 저와 그 사이의 개인적인 원한이야말로 그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 회장님의 팀을 보았습니다. 시작하지. 저는 차에서 내려 A7 창고로 이어지는 어두운 흙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앞쪽 초소에서 비추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시게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위의 높은 컨테이너 위에서 최소 3명의 저격수가 저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모든 움직임은 그들의 조준경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문에 가까워지자 소총을 든 거구의 경비원 2명이 나와 저를 거칠게 수색하고 옷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검은 천을 씌우고 끌고 갔습니다. 저는 기름과 녹슨 쇠 냄새가 진동하는 넓고 축축한 공간으로 밀쳐졌습니다. 천이 벗겨졌을 때 저는 거대한 창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중앙에 놓인 의자에는 발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1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머리에 흉터 가득한 얼굴, 그리고 야수 같은 잔인한 눈빛.
그의 옆에는 김민준이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겁과 약간의 후회로 가득 찬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독수리. 발레리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수첩은 어디 있나? 그를 먼저 풀어줘. 저는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걸 자격은 내게 없어. 발레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수첩, 아니면 너희 둘 다 지옥으로 가게 될 거다. 그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중무장한 용병 약 10명이 창고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일한 출입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좋아.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수첩을 숨겨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손가락이 작은 장치를 살짝 누르고 있었습니다. 옷 단추로 위장된 비상신호 송신기, 신호가 발송되었습니다. 밖에서 이 회장님의 팀이 신호를 받았습니다. 목표 위치 진입, 작전 개시. 저는 천천히 수첩을 꺼내 발레리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있다. 네가 군대 하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얻으려 했던 바로 그것. 발레리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부하 한 명에게 수첩을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놈이 제 손에 거의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를 공격하는 대신 몸을 돌려 창고 구석에 있는 기름이 가득 찬 드럼통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수첩을 던졌습니다. 안 돼, 발레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동시에 밖에 변압기 쪽에서 귀를 찢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창고의 모든 전기가 나가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덮친 것은 잠시였습니다. 곧바로 희미한 붉은색 비상등이 켜지면서 창고 곳곳에 기괴한 빗줄기를 드리워 이곳을 빛과 어둠의 미로로 만들었습니다. 용병들의 고함과 욕설이 혼란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떤 놈이야? 그들에게는 정신을 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쪽 환풍구에서 5개의 검은 그림자가 표범처럼 빠르고 간결하고 치명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회장님의 특수부대가 진입한 것입니다. 소음기에 템템하는 건조한 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경비병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던지자마자 저는 김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발굽에 숨겨둔 작은 칼로 그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뒤쪽 문으로 달려요. 제가 그의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멈추지 마요. 민준은 여전히 공황 상태였지만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둠 속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발레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독수리, 감히 날 속여. 그는 수첩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저였습니다. 그는 큰 단도를 빼들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년간 기다려온 1대1 대결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발레리는 저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셌지만 저는 더 빠르고 기술적이었습니다. 붉은 비상등 아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불꽃을 튀겼습니다. 우리는 창고를 누비며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폭풍처럼 공격했고 저는 빈틈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그 사이 이 회장님의 팀은 잡졸들을 거의 다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기계처럼 전문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스콜피온의 용병들은 노련했지만 어둠 속에서 기습을 당하자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지훈 씨, 조심해. 뒤에서 민준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힐끗 보니 이 회장님의 팀이 놓친 용병 하나가 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분산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발레리의 칼이 제 심장에 박힐 테니까요. 탕! 귀청이 터질 듯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용병 쪽이 아니라 민준 쪽에서였습니다. 그는 쓰러진 용병에 총을 주어 아마도 운 좋게 저를 겨누던 놈의 손을 맞춘 것입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용병은 손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구했습니다. 바로 그 방심의 순간이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발레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손에 든 칼로 위험한 홀을 그렸습니다. 저는 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제 팔뚝을 스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피가 솟구쳤고 찌르는 듯한 고통이 팔 전체로 퍼졌습니다. 네가 졌다, 독수리. 발레리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은 결코 힘으로만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상처 입은 팔을 미끼로 썼습니다. 그가 달려들 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 몸을 돌려 남은 팔의 팔꿈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 발레리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저는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칼이 그의 손에서 튕겨 나갔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끝났다, 발레리. 바로 그때 창고의 불이 환하게 켜지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우리를 겨눴습니다. 전투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일어섰습니다. 팔은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서서 여전히 겁에 질려 창백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습니다. 오직 경외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름통 쪽으로 걸어가 강민희의 수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했습니다. 저는 낡은 가죽 커버를 가만히 쓸었습니다. 끝났다. 강민아, 내와의 약속, 내가 지켰다. 창고를 나와 신선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이 회장님과 강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구급차 쪽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이미 깨져버린 결혼을 되돌리기에 충분할까? 그리고 이 전투가 끝난 후 어떤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A7 창고 습격은 대대적인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국내 스콜피온 조직 전체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발레리와 핵심 간부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강민희의 수첩과 그들의 자백을 통해 수사기관은 거대한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를 소탕하고 그들이 수년간 저질러온 수많은 자금 세탁 및 밀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강민희와 희생된 전우들의 피해의 빚도 마침내 갚았습니다. 김민준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죄를 뉘우친 공을 인정받아 법의 관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법 사업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성그룹은 강 사장님의 단호한 지휘와 이 회장님의 재정적 지원 아래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내부를 정화하며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저는 서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소 지쳐 있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변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많이 야위었고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그녀는 이미 서명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내가 틀렸었다고. 물질적인 가치에 너무 눈이 멀어서 가장 멋진 남자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에게는 이 뒤늦은 후회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저는 한때 사랑했던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마음에는 더 이상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서연 씨. 아마 우리는 그냥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던 거겠지. 잘 지내.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우리의 12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담담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등을 돌려 걸어갈 때 그녀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마지막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강민희의 여동생 마이라는 이름의 그 아가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부지방의 작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강민희가 항상 품고 다니던 사진 속 모습처럼 맑은 미소와 상냥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니의 친구라고만 했습니다. 이 회장님이 감사 표시로 제게 끈질기게 주신 막대한 재산의 일부로 저는 강민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그의 고향에 가난하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아이들을 후원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 돈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마이가 가르치는 학교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날 마이가 마을 어귀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지훈 선생님,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오빠도 선생님 같은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니 강민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의 맹세는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인생의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 이 회장님은 제게 미국으로 와서 브이테크의 고위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독수리, 자네의 재능과 배짱이라면 저 바깥 세상이 자네가 있을 곳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많이 생각했지만 결국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아마도 이곳에 속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아직 끝내지 못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강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성그룹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 설립된 부서인 전략보안실 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내부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룹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기술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옛 전후의 기업을 지키고 지난번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한성그룹 건물 옥상에 섰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며 역동적이고 분주한 서울의 숨결을 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없는 청소부도 무시당하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어둠을 지나 자기 자신을 되찾은 박지훈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랑을,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계속 독신으로 살며 일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서히 지며 하늘 한쪽을 붉게 물들이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곧 오겠지만 저는 그 밤이 지나면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망의 새벽, 자유의 새벽, 그리고 제가 온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새벽이